이번 차시에는 화학적 유해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유해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화학적 유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유해소, 화학물질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 화학적 유해소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생물에서 유래하는 것, 그리고 우발적으로 혼입되는 것, 식품 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유해 요소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생물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생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유해 요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썹에서는 이것을 화학적 유해 요소로 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유래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개의 독이 있고요, 보고의 독이 있습니다. 또 버섯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맹독성 이런 식품 원료를 먹고 나서 죽음에 이르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보고와 버섯과 조개가 생물체라는 사실이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는 그 독소 물질이 화학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곰팡이는 생물학적 유해소입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만들어내준 독소 물질, 대표적인 게 우리 아플라톡신이죠. 우리 견과류의 우리 공전 규격에도 정해져 있는 독소 물질입니다. 이 경우도 곰팡이는 생물학적 유해소지만 곰팡이 독소는 화학적 유해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스타민, 시구아테라 독. 자, 시구아테라는 열대 어류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솔라닌은 우리 감자의 싹에 있는 독입니다. 다 생물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적 유해소로 분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발적으로 혼입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들어간 겁니다. 물론 농약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잔류 농약의 개념으로 잔류 살충제, 잔류 제초제가 식품의 원료 속이나 제품에 남아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죠. 즉 과도하게 과량 살포를 해서 또 일정 기간을 지난 다음에 수확하지 않아서 농약이 잔류했다라는 개념입니다. 동물의약품은 우리가 축산물 쪽에 많이 검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산 쪽에 항생제를 쓰거나 성장 호르몬을 쓰거나 구충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살균제 계란 파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화학적 유해소라는 것입니다. 중금속은 어디서 왔을까요? 환경 속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러 누가 중금속을 식품 원료에 넣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즉 토양이 오염되어 있거나 또 바다가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 생선 어패류에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자, 윤활유, 페인트, 세제, 살균제 같은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공 공장, 공정 중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식품 첨가물. 자, 식품 첨가물을 유해소로 무조건 보느냐? 이건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는 식품 첨가물은 뭔가 몸에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 식품 첨가물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식약처가 허가해 준 원료입니다. 그리고 그 허가의 조건이 특정 유형의 제품에 대해서는 얼마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 규격을 정해서 허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규격 이내에서 사용된 식품 첨가물이라면 위해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해 요소로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그 농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지만 나중에 향후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어떤 결과들이 새로 공표되면서 그 기준이 더 엄격해지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식품 첨가물을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뀐다면은 그때는 그게 위해 요소가 될 거고, 지금은 위해 요소라는 말보다는 잠재적인 개념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규정 내로 사용된 첨가물이라면은 규정 외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한 식품 첨가물이 위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가공 보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공 보조제라는 것은 식품의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으면서 가공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조토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것이 남아 있었다면, 또 화학적인 가공 보조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 일부는 첨가물로 일부는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벤조필은 언제 발생합니까? 육류를 과도하게 가열 처리했을 때 발생합니다. 고기 태웠을 때 나오죠. 훈연 제품에 많이 나옵니다. 자, 니트로사민, 자, 우리 질산질 비료가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죠. 아크릴아마이드, 우리 감자튀김에 많이 나오는, 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자튀김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위해 요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곰팡이는 생물학적 위해 요소이지만 곰팡이 독소는 화학적 위해 요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을 비롯해서 다양한 독소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푸른 곰팡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곰팡이 중에 혹시 여러분들 사과 주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곰팡이 독소가 파툴린이라는 그런 독소 물질이 있습니다. 사과 주스의 제조 공장에서 흔히 우리 식품 공전을 해석하고 볼 때 과채 주스로 사과 주스는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채 주스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 물리적 규격, 위해 요소를 우리가 규격이라고 본다면 그 규격을 읽고 자가품질 검사를 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공전의 식품 일반 부분에 여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원료에 대한 규격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과 주스인 경우는 파툴린이라는 곰팡이 독소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고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곰팡이들이 다양한 독소 물질들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 물질들은 비록 적은 양이지만 매우 심각한 위해 요소를, 특히 만성적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독소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위해 요소로 반드시 분석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 아플라톡신, 우리 강력한 간암 유발 물질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위해 요소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학적 위해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부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소비자가 또 제조사가 냄새로 또 시각적인 차이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식중독균들은 사실은 냄새도 나타나지 않고 또 이렇게 모양도 어떤 부패의 어떤 외적인 징후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가 다뤘던 이 화학적 유해 요소들은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곰팡이 독소, 또 버섯의 독물질들, 농약, 항생제, 중금속, 세제 성분들, 또 벤조피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유해 요소를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유해 요소가 다양한 관리 수단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약은 식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농산물을 만드는 생산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실수를 했거나 또는 사용 기준을 위반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동물의약품도 마찬가지겠죠? 중금속 어떻습니까? 생산자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의 책임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첨가물이라면은 그것은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충제, 세제, 살균제, 우리 공정 중에 혼입되는 것들 역시 사용자, 즉 제조업소에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의 소재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해소가 될 수 있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한다. 이거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농도, 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설사 지정된 거고 농도, 순도가 문제없는 첨가물을 우리가 원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측기가 잘못돼서 계량을 잘못한다면 또 계량 시에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또 배합할 때 골고루 배합된 괴수가 되지 않고 특정 성분이 배합이 불량해서 어느 부위에 몰려 있다면은 그 몰려 있는 그 부분이 포장에 들어가면서 특정 제품에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구충제, 세제, 살균제도 마찬가지겠죠. 공정 중에 혼입되기 쉬운 그런 위해 요소입니다. 또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은 식품 원료가 아닌데도 식품 원료로 착각하여 첨가물로 착각하여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역시 계량을 잘못했을 때, 배합을 잘못했을 때,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한 기구들, 특히 세척제, 소독제, 살균제를 기구 세척 소독용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을 충분히 헹구지 않았을 경우 위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 원인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예방 조치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농약과 동물의약품과 중금속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제조소에서 온전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1차적으로 1차 생산자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시험 정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유해 요소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원료라는 것을 협력업체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것만을 또 100%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입고 검사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예방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은 기본적인 예방조치는 승인된 것을 또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규정 내의 제품만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계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저울의 검교종을 철저하게 해서 사람의 실수가 아닌 계측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충제 세제 같은 경우도 승인된 원료를 사용하는 부분들, 또 충분히 세척하는 것들, 그리고 전용 보관소를 통해서 보관하는 것들이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 중에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벤조피렌이라든가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거의 생성을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것은 그 유해물질의 발생 조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가공 공정 중에 어떤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또 특정한 농도 이하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즉 가공 조건을 잘 설정해서 이러한 유해 요소들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CCP와 CP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CCP는 중요관리점이라는 것이고요, CP는 관리점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선행요건에서 관리하는 거 CP, 그리고 공정 중에서 관리하되 CCP가 아닌 관리를 CP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화학적 유해소에 대한 관리 수단들을 보니까 주로 예방 차원의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생물학적 유해소나 우리가 앞으로 다룰 물리적 유해소는 어떨까요? 자, 세균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수단이 있죠? 열 처리, 증숙, 유탕 처리, 볶음 공정, 스팀 처리 등등의 열을 통해서 미생물이 좋아하지 않는 열 처리에 의해서 미생물을 살균하거나 멸균하는 매우 적극적인 가공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제어 수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물리적 유해소 중에 대표적인 금속 검출 공정은 금속성 이물이 있는 제품을, 금속 조각을 검출해서 제거시켜 줌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농약이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현존하는 기술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가상이지만 어떤 특정한 기계에 식품이나 식품 원료를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듯이 돌렸을 때 그 제품과 그 원료에 있는 특정의 중금속과 농약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다면 우리는 가공 공장뿐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그런 장치들을 구입해서 널리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술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화학적 요소의 존재 형태가 화학 물질로 존재하고, 또 일부는 휘발성도 있겠지만 휘발성이 아닌 상태로 식품에 혼재된 상태에서, 혼입된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 수단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화학적 유해 요소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선행요건 기준에서 다양한 관리 방법, 즉 예방조치 차원의 관리 방법들을 강구해서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선행요건 하면은 8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영, 영업장 관리. 위, 위생관리. 제, 제조시설 설비 관리. 냉,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 자, 이 4가지 중에서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화학적 유해소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영업장 관리, 시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거보다는 위생관리로 넘어가 볼까요? 세척, 소독, 살균, 헹굼이 있겠죠. 자, 앞서 우리가 세척제, 살균제에 대한 잔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부분들은 바로 위생관리의 헹굼 조건, 기계기구의 헹굼 조건으로 관리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공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전날 기계기구를 다 사용하고 나서 미리 세척하고 미리 소독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행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조시설 설비관리. 자,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장치 중에는 윤활유를 쓰기도 합니다. 설비 보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윤활유도 채워야 되고요. 볼트너트도 줘야 됩니다. 이게 제조시설 설비관리입니다. 여기서 윤활유가 셀 수 있는 기계장치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정비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 그것은 윤활유라는 화학적 유해소가 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예방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영위, 제, 냉, 용수관리, 물에 화학적 유해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금속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화학적 유해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수질 검사를 통해서 관리되도록 또 정수 처리를 통해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용수관리입니다. 용보검해. 자, 보관 어떻게 할까요? 보관 관리에서 어떤 관리를 할까요? 자, 화학적 유해소가 될 수 있는 세제, 세척제, 소독제를 식품 원료와 분리해서 보관한답니다. 전용 보관소를 두라라는 것도 예방 차원의 관리입니다. 역시 선행요건에 있는 관리됩니다. 용보검, 검사 관리. 자, 원료가 입고될 때 농약과 중무속이 없다라는 것을 시험 성적서로 확인하게 하고 우리가 검사하는 거, 이게 입고 검사입니다. 용보검회, 회수 프로그램 관리. 이와 같이 제가 선행요건의 여러 기준서에 화학적 유해소를 관리하는 수단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화학적 유해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 중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CCP를 결정하고 또 한계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예들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화학적 유해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